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새벽입니다. 전은식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 친북 혐의가 있는 최재형 일당이 받던 함정에 빠져 디올백을 덜컹 받았다가 이 망신살이 뻗친 사건이 바로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입니다. 최재형 일당이 판 함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최재형에게서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과 180만 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받았다. 최재형은 그러면서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그리고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솔직히 뒤에 이 청탁다 하는 요 내용은 말입니다. 이 김건희 여사를 올가매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디올백을 선물로 줘놓고 함정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작년 11월 유튜브 서울이 소리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느닷없이 공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최재형이 김건희 여사에게 끈질기게 접근을 해서 1년 2개월 전에 디올백을 주며 손목시계용 몰래카메라로 촬영을 했던 영상을 서울이 소리가 뒤늦게 공개를 한 겁니다. 작년 12월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가 됐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했습니다. 지난 선거 때 야당은 아주 요긴하게 써먹었죠. 내거리마다 디올백 이러고 물음표를 친 프랭카드를 거는 시기였습니다. 솔직히 이 사건은 무혐의 결정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청탁금지법에 김건희 여사를 처벌할 조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디올백 등 선물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을 뿐더러 대가성조차 없었습니다. 수사검사는 일부 청탁은 존재하지 않았거나 청탁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통일TV 청탁은 디올백 전달 후에 무려 1년이나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점을 보아서 모두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임기가 며칠 남지 않았던 검찰총장 이원석은 자신에게 이 사건을 무혐의 결정을 하겠다고 이창숙 중앙지검장이 보고를 한 하루 뒤에 느닷없이 수사심의위에 넘겼습니다. 하긴 언론들이 에드블룬을 띄웠죠. 수사심의위에 넘길 것인가 말 것인가. 이른바 면피성 수사심의위를 개최를 한 겁니다. 면피성입니다. 결국 검찰 수사심의위는 6일 디올백 수수 의혹을 받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할 것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공고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처음부터 없고 그리고 디올백 수수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서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수사팀 수사 결과와 같은 의견입니다. 그건 누가 수사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제가 했더라도 역시 무혐의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 결과는 모두의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법학을 전공했다면 김건희 여사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 테니 말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심의위는 청탁금지법 위반뿐 아니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증거인멸, 직권남용까지 6개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을 어겼습니다. 솔직히 6개 혐의 자체가 조금이라도 연관될 수 있는 범죄는 다 끌어모은 겁니다. 강일은 수사심의위원장을 포함한 수사심의위원 15명은 이날 대검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간여 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논의를 한 뒤에 이같이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심의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서 검찰이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아마도 야당은 다시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겠다고 하겠죠. 특히 김명선 전 의원 이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 아마 그런 혐의로 또 국정농단까지 돼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자고 할 겁니다. 하지만 김 여사가 영향을 미쳤다는 김명선 전 의원은 아주 다선 의원인데도 김해 갑에서 애초에 경선 대상에서도 컷오프가 됐습니다. 영향을 미쳤다면 그럴 리가 없겠죠.
자,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이재명은 지금 7개 사건 11개 혐의로 기소가 되어서 3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합의 33부, 그리고 합의 34부, 수원지방법원 합의 11부, 이 3개의 법정입니다. 그러고도 이재명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이 정자동 호텔 개발 비리에도 연루가 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정자동 호텔 개발 비리,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토지 용도를 4단계가 아니라 백인동을 4단계를 상향을 시키는데 여기는 5단계를 상향을 시켰습니다. 이러니 여기 검찰 수사도 앞으로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 무척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범죄들은 대부분 파렴치 범죄로서 굳이 분류하자면 이재명은 정치범이 아니라 명백히 자범입니다. 제가 벌써 아주 오랫동안 이 점을 주장을 했죠. 정치범인 것처럼 행동하지 마라. 이재명 당신은 자범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입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는 때늦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벌써 1년 전에 했어야 될 피고인 신문인데 그동안 미루고 해서 비로소 어제서야 이 증거조사가 다 끝나고 피고인 신문 절차로 들어온 겁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재판을 받는 11개 혐의 중에 증거조사가 끝나고 피고인 신문을 받는 것은 바로 이 사건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합의 34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바로 이재명이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것과 그리고 백인동 아파트 부지 토지 용도를 자인 녹지에서 준 주거지로 4단계나 상향한 것은 당시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모두 허위사실 유포가 되어서 2022년 9월 재판에 회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이재명은 아주 당당한 표정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제가 신문에 보도된 여러 가지 정황을 모두 종합해서 보니까 이 당당해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느냐. 이재명은 검사의 말을 끊고 신문을 이렇게 해다오 이런 식으로 충고 아닌 충고까지 하면서 정말 당당했습니다. 피고인 신문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과 2015년 호주 출장에서 골프와 낚시 등을 함께 한 건 맞는 듯 하지만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해외여행을 그렇게 자주 한 것도 아닐 텐데 호주에 출장을 가서 골프를 치고 낚시를 했죠. 그런데 그런 특별한 기억을 한 건 맞는 듯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기억은 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는 주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언론의 추적으로 드러난 실제 상황은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고 김문기와 호주 출장에서 골프를 치고 낚시를 하는 등 레저 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김문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입니다. 아주 묘하죠. 언론이 확인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건 다 인정을 하면서도 그래도 그 하위 직급이니까 어떻게 그 일일이 다 기억을 하느냐 이런 식의 답변을 한 겁니다. 2015년 1월 호주의 골프장에서 김문기 씨, 유동규 씨와 골프를 쳤느냐 하는 검사 질문에 이재명이 한 답이 이렇습니다. 팩트인 것 같다. 그러나 어떻게 진행됐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호주라는 나라에 특별히 여행을 가서 특별히 골프를 쳤다면 그게 오랫동안 기억이 날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김문기가 카드카를 몰았죠. 검사가 골프 일정이 예정된 것이 맞느냐, 김문기 씨가 골프실에 가는 것을 몰랐느냐 하는 질문에 이재명은 계속 기억에 없다. 이렇게만 대답을 했습니다. 검사가 골프장에서 함께 대화를 했다는 유동규의 진술을 제시를 하자 이재명은 또 이렇게 답했습니다. 기억이 없고 하위 직원들과 채통 떨어지게 사소한 잡담은 하지 않는다. 채통 떨어지게 사소한 잡담을 하지 않는다면서 그 하위 직급 김문기와 골프를 왜 치러 간 겁니까? 이재명은 그 하위 직원이 운전하는 카트를 단둘이 타고 골프 라운딩을 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공식 출장 일정에서 이탈해서 4, 5시간
홀벌 친 건 이례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퇴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검사님들 2년 가까이 보는데도 이름 매치되는 분이 잘 없다. 출장을 누구하고 갔든지 당연히 기억은 안 난다. 참, 이 답변을 보면서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이건 거짓말입니다. 심지어 이재명은 호주 출장 때 시드니 한 해변가에서 김문기 씨등과 갯바위 낚시를 한 사실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낚싯대 빌려서 했던 건 맞는 것 같다. 기억이 혼재하다. 사진 보고 기억나는 정도다. 참 기가 막힙니다. 평소에 낚시를 하러 주말마다 가는 사람도 만약에 호주에 가서 갯바위 낚시를 했다면 그날 누구와 어떤 식의 낚시를 했는지 생생하게 기억을 할 판인데 낚시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호주까지 가서 갯바위 낚시를 하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걸 선택적 기억이라고 해야 합니까? 이국에서의 그 추억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무엇이라고 우리가 해야 합니까? 이재명은 고 김문기 씨가 기억하기 쉽지 않은 하위직인 것을 계속 강조하고 싶어 했는데 거꾸로 검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은 김문기 같은 하위 직급 실무자와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상상하고 싶어 하는데 시장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그 사람 김문기와의 특별한 인연이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유동규만 해도 엄청 시끄러운데 정말 인격적으로 이재명을 나는 비난하고 싶습니다. 이쯤 되면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합니까? 말하자면 고 김문기 씨는 성남시 산하기관의 하급 직원에 불과해서 비록 그게 직책은 처장이지만 하급 직원에 불과해서 친분 관계는 사실상 없다는 원칙적 발언을 고소를 한 겁니다. 결국 피고인 신문은 이재명과 검찰이 김문기를 기억하느냐를 놓고 펼친 신경전이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함께한 행적을 증거로 들이밀었지만 이재명은 태연하게 함께한 것은 맞는데 특별히 기억할 필요가 없는 하위직이었다는 것을 신문 내내 계속 강조를 한 셈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은 김문기 씨와의 관련성을 묻는 검사 질문에 수차례 질문이 많아 일률적 답변이 어렵다면서 팩트 위주로 질문해 달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라서 질문해 달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재명은 검찰의 질문에 그걸 도중에 끊고 답변을 하거나 혹은 오른손을 가로젓고 고개를 흔들어서 주장을 이어나가기도 했습니다. 하긴 본인이 얼마나 궁지에 몰렸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러자 검찰은 이재명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정확한 답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검사로부터 질문이 끝나면 답변하라. 묻는 것에 정확히 답변하라. 이런 지적도 쏟아졌습니다. 검사는 정진상, 유동규, 김문기 씨 등의 이재명 패밀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하자 이재명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면서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 나온 지도 아주 오래됐죠. 원래 호주 출장 가는데 빠져 있었는데 거기다 김문기를 집어넣으면서 유동규, 김문기 그리고 정진상이 이재명이 패밀리로 소문이 났다.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던 말입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12월 김문기 씨가 사망을 한 직후에 이재명이 여러 방송에 나와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말하는 영상을 법중에 있는 스크린에 재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든 이재명의 논리는 아주 편리합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그러나 접촉한 적 없다는 것은 아니다. 참 재밌는 것이죠. 접촉한 적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은 그것까지 부인을 하다가는 수많은 사진들이 있으니까 무슨 팩트가 있으니까 팩트가 증명이 되니까 곧장 이재명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한 것은 맞다. 그러나 나는 그걸 모른다. 하위직이니까 어떻게 내가 다 일일이 기억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명은 자신이 몰랐다고 한 말은 보좌받은 적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기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렇습니다. 근데 보좌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 그것으로서 이 김문기를 알았다 몰랐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아니다.
이 주장을 한 겁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당연히 김문기 씨와 부딪히고 스칠 수도 있고 또 보고를 했을 수도 있다. 이런 게 이제 팩트에 다 남았으니까 말입니다. 그 뒤에 붙임말이 이렇습니다. 몰랐다는 말이 만나거나 집축한 사실도 없다고 말한 건 아니다. 마지막으로 검사는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2021년 12월 22일 SBS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모른다는 표현을 썼다가 이후의 방송부터는 기억이 안 난다, 인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해명하려 했다. 이재명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검사님의 일방적 의견인 것 같다. 분명히 기억에는 없는데 전화를 많이 했고 출장을 간 점은 팩트인 것 같아서 설명을 한 것이다. 자,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9월 20일 이 백인동 허위 발언 관련 피고인 신문을 한 뒤에, 그러니까 피고인 신문을 아직 못한 부분이 바로 백인동 허위 발언 부분입니다. 토지정도 4단계를 올린 것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 바로 여기에 관련된 피고인 신문을 한 뒤에 예정대로 검찰 구형을 하고 이 대표의 최후 진술 등이 이루어지는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9월 20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죠.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10월 20일 전후 늦어도 11월 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문제 다루겠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메인 DC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죠. 총선 이후에 5달이 지났는데도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바닥입니다. 정확히 표현을 하면 지하실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지하실에서 하나 더 내려왔다. 지하실 밑에 또 지하실이 있더라. 문자 그대로 바닥입니다. 원래 30% 선을 마지노선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무너진 채로 지금 15번째 여론조사, 개월수로 치면 5개월이 지났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ARS 여론조사인 리얼미터 역시 바닥권인 30% 초반에 가라앉아 있다가 이번 주 초에 있었던 발표에서는 30%가 무너져서 29.6%에 그쳤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3, 4, 5일 3일 동안 조사를 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전주와 변동이 없는 23%였습니다. 저는 조금 더 내려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23% 바닥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총선 이후에 가장 떨어진 때가 21%였죠. 이로써 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총선 이후에 15번이 조사해서 연속 20%대를 기록 중입니다. 부정평가는 1%포인트가 상승을 한 67%였습니다. 이를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긍정평가 23%의 3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3배라고 봐야 합니다. 3배가 69%인데 지금 부정평가가 67%죠. 2%포인트의 차이가 나니까 3배입니다. 한 사람이 고개를 끄덕거리면 세 사람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에게서만 두드러졌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57%가 윤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세대별로는 지금 70대 이상만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도 우호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고 나머지 세대는 모두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10대는 16살부터 29살까지 그게 20대입니다. 그게. 그리고 30대, 40대 모두 10%대 초반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57%가 윤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보수층의 절반 이상이 또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보수 대통령인데 보수층의 절반이 고개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번 주 부정평가 이유가 바뀐 겁니다. 지금까지 긍정평가 이유 1위는 외교였죠. 솔직히 말해서 갖다 붙일 명분이 없으니까 외교를 선택한 걸로 보였습니다. 제에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부정평가 이유 1위는 늘 경제, 민생, 물가였습니다. 적게는 14%, 많게는 뭐 한 18, 9%까지. 워낙 고물가 시대에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민생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부정평가 1위는 경제, 민생, 물가였는데
이번 조사에서 부정평가 원인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경제민생 물가는 여전히 14%로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 사유였는데 이번 주에는 놀랍게도 그걸 뛰어넘어서 의대 정문 확대가 17%로서 경제민생 물가를 제치고 1위에 오른 겁니다. 지난주에 의대 정문 확대가 얼마였습니까? 그 앞이 2%에서 2주 만에 8%가 되었죠. 근데 그게 이번 주에 17%로 급상승을 했습니다. 민심 위반이 가시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윤 대통령께서 아마 이번에는 안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의료대라는 국민들에게 피로도를 안겼으며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로 불통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독단적이다, 일방적이다. 솔직히 총선 패배의 원인이라고 우리가 지목을 했던 오만과 불통, 그 이미지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1%, 그리고 민주당이 32%. 이건 솔직히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니까 이 1% 차이는 사실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7%, 개혁신당이 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여전히 26%는 없습니다. 아직도 새로운 정치 지도자에 대해 국민은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부하면 조국 당에게 7%의 지지를 보내고 있겠습니까? 어떻든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국민은 갈증을 느끼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을 하지 못했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 경제에서 꼭 필요한 노동개혁, 세제개혁, 공공개혁 어느 하나도 제대로 못한 탓이라고 분석합니다. 세제개혁과 그리고 공공개혁은 윤 대통령이 거론도 하지 않았죠. 어쨌든 어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의료개혁에 대해 획기적인 응답이 나왔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대통령실은 6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는 새로운 입장을 내놨습니다. 2025년도, 그럼 올해 입시는 어찌할 수가 없다. 이건 이미 3,000명을 4,500명으로 늘려서 뽑기로 확정이 됐고 입시 요강이 다 나갔기 때문에 그건 바꿀 수가 없다. 하지만 2026년도 정원을 2,000명 늘리는 안은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료개혁,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 의정협의체, 여와야 그리고 의사들 그리고 정부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을 전격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동훈 대표의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밝힌 겁니다. 대통령이 결심이 선 것입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으로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해 오면 언제든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언제든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 과거에는 한 명도 뺄 수가 없다 이랬는데 언제든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2,000명 정원은 불변이라고 누누이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을 꺾고 의사들이 견해에도 귀를 활짝 열겠다는 약속을 한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긴급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제안을 했죠.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다. 사실 물밑에서 이미 논의가 다 됐겠죠. 한 대표는 그러면서 여야 의정협의체 제안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의료 현장의 진료 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개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의대 정원도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한동훈 대표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한 질문에 여러 의견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를 받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점 논의를 강조했습니다. 제로 베이스 논의. 지금까지 윤 대통령에게 어린 반푼어치도 먹히지 않았던 그런 주장이
이제 공론화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추경호의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이 같은 공동보조, 제로베이스 논의, 원점 논의, 이 공동보조는 의료개혁을 둘러싼 당정 갈등 우려를 일순에 불식시켰습니다. 길이 훤하게 열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그동안의 불통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의료 대란 해결에 총력을 쏟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린다고 할까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 민주당 역시 협의체 구성에 서둘러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여기서는 엇박자를 낼 수가 없죠. 민주당 핵심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먼저 제안한 것을 여당이 사실상 수용한 만큼 환영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2022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이 말은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의대 정원이 마무리됐다고 말을 한 지 8일 만의 대변화입니다. 언론은 이 배경에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에 대한 이 국민 불안감과 민심 악화를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심 악화가 컸죠.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이 4일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센터를 방문한 전후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과 그리고 대통령실의 현실 인식 간에 괴리를 지적하는 발언이 잇따르자 악화된 여론을 수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대통령실 자체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비서실장에 이 경륜이 있는 오선 의원이 앉아있으니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늘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대통령은 세상과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한 자리입니다. 이 짧은 인생에 대통령에 오른 사람이 욕심을 더 부려본들 무엇에 쓰겠습니까?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